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 합병증이 올까 두렵다.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걱정이 먼저 드실 겁니다. 저 역시 51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품었던 의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설탕을 완전히 끊었는데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과일도 최소한으로 줄였는데도 당화 혈색소가 여전히 높게 나오는 상황. 그 이유는 바로 설탕보다 더 해로운 음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설탕을 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사실 설탕보다 더 해로운 음식들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해로운 음식만 잘 피하고 음식 섭취 순서만 조절해도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 환자에게 설탕보다 더 해로운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설탕보다 더 해로운 5가지 음식을 파악하고 식사 순서만 바꿔도 약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5세 노인 전문의 정영섭입니다. 설탕보다 더 해로운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백미, 즉 흰 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밥이 어떻게 설탕보다 나쁠 수 있나요? 하고요. 밥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에너지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밥 먹었니? 라는 인사말을 들으며 자랐고 밥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밥이 그것도 하얗고 윤기가 나는 백미가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니 믿기 어렵죠. 제 환자 중 62세 김철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당뇨 진단 후 모든 설탕을 끊었습니다. 디저트, 케이크, 초콜릿은 물론이고 과일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단 음식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음료수도 물이나 보리차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혈당은 계속해서 높았고 약물 용량은 계속 증가했으며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3개월 혈당 기록을 보니 아침 공복 혈당은 평균 180, 식후 2시간 혈당은 250 이상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주일간 식사 일기를 써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일기를 분석해보니 문제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설탕은 철저히 피했지만 매 끼니마다 흰 쌀밥을 2공기씩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밥은 우리 주식인데 이것까지 줄여야 하나요? 라고 물었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백미의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흰 쌀은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됩니다. 쌀의 겉껍질뿐만 아니라 쌀겨층과 배아까지 제거되어 남는 것은 순수한 전분, 즉 탄수화물 뿐입니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는 놀랍게도 순수 설탕과 거의 비슷합니다. 혈당 지수 GI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포도당의 GI를 100으로 했을 때 백미의 GI는 평균 85에서 90입니다. 놀랍게도 이는 일반 테이블 설탕 65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즉, 흰 쌀밥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흰 쌀밥 한 공기 210g에는 약 60에서 70g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모두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혈당 지수 GI 측면에서 보면 흰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숟가락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수 씨는 매 끼니 2공기씩 하루 6공기의 밥을 먹었으니
사실상 설탕 60숟가락을 매일 섭취한 셈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식단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백미 대신 현미, 잡곡, 귀리 등으로 바꾸고 양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밥을 먹기 전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60년 넘게 밥부터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건강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그의 공복 혈당은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250에서 160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8.9에서 6.7로 떨어졌고 인슐린 치료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는 약물 용량을 처음에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밥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3가지 변화를 제안합니다. 첫째, 백미를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세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가 3배 이상 많고 혈당 지수도 55에서 60으로 낮습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현미에는 백미에서 제거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양을 줄이세요. 밥 한 공기 210g은 많은 양입니다. 이를 절반이나 3분의 2로 줄이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의 양을 늘리세요. 제 환자들에게는 주먹 절반 크기의 밥 약 100에서 120g을 권장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밥부터 먹지 말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이것이 혈당 관리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입니다. 왜 식사 순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공복 상태에서 우리 장은 스펀지처럼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때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반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장의 보호막이 형성되어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크게 늦춰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식사 순서만 바꿨을 때 식후 혈당이 최대 5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 효과를 능가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제 환자 중 69세 이영자 할머니는 30년 당뇨 경력자였습니다. 인슐린 주사와 3가지 약물을 복용 중이었는데 식사 순서만 바꾸고 백미를 현미로 대체한 후 3개월 만에 인슐린 용량을 30%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약을 늘려가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약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미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들이 있습니다. 떡, 라면, 국수, 빵, 과자 등 모두 흰 쌀이나 밀가루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주범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더 좋은 탄수화물 선택지로는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렌틸콩, 병아리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완만하게 상승시킵니다. 제 식단 변화 경험을 나누자면 처음에는 현미밥이 맛없고 질감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백미의 익숙한 입맛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백미 70%, 현미 30%로 시작해서 점차 현미의 비율을 늘려갔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나자 현미밥의 고소한 맛과 씹는 식감이 오히려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습관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 넘게 밥부터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워졌고 오히려 밥부터 먹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제 당화 혈색소는 7.6에서 5.8로 떨어졌고 약물 용량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밥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백미를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고 양을 조절하며 무엇보다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이 세 가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놀라운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설탕보다 더 해로운 두 번째 음식은 과일 주스와 과일 스무디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설탕 대신 자연적인 단맛을 찾아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선택합니다.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착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65세 박미영 씨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당뇨 진단 후 식이요법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모든 설탕과 과자를 끊고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건강한 과일 주스를 갓 짜서 마셨습니다. 사과, 파인애플, 당근을 넣은 주스였죠. 그녀는 설탕 대신 자연 과일로 단맛을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을 거예요. 그렇죠?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혈당은 계속해서 높았고 당화 혈색소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4에서 8.1로 올라간 것이죠.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설탕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고 건강한 과일 주스만 마시는데 왜 혈당이 더 나빠지는 거죠? 저는 그녀에게 과일 주스의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당이 흡수를 늦추지만 주스로 만들면 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는 것과 사과 주스 한 잔은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 하나를 먹을 때는 과육의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또한 한 번에 사과 여러 개를 먹기는 어렵죠. 보통 한 개, 많아야 두 개를 먹게 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주스 한 잔 250ml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3-4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당분만 농축된 형태로 섭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일 주스 한 잔에는 탄산음료와 맞먹는 양의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100% 천연 과일 주스 250ml에는 평균 2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설탕 6티스푼과 동일한 양입니다. 박미영 씨는 매일 아침 500ml의 주스를 마셨으니 사실상 설탕 12티스푼을 아침마다 섭취한 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당분이 식이섬유 없이 섭취되기 때문에 혈류로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의 반복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당뇨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과일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21% 높았습니다. 이는 과일 주스가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당뇨 위험 자체를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과일 스무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무디는 과일 전체를 갈아 만들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면 식이섬유 구조가 파괴되어 당분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또한 스무디에는 보통 여러 종류의 과일이 들어가고 요거트나 우유, 때로는 꿀이나 시럽이 추가되어 당분 함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게다가 한 번에 여러 과일을 섞어 마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대 한 번에 먹지 않을 양의 과일을 소비하게 됩니다. 바나나 1개, 딸기 1컵, 블루베리 반 컵, 파인애플 조각들. 이 모든 과일을 하나의 스무디로 만들어 5분 만에 마셔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남성 정준호 씨는 당뇨 진단 후 건강에 매우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체중 감량을 위해 아침 식사 대신 그린 스무디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케일, 바나나, 사과, 파인애플을 넣은 스무디였죠. 녹색 채소가 들어있으니 건강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의 혈당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40에서 165로 상승했고 당화 혈색소도 7.1에서 7.8로 올라갔습니다. 스무디에 들어간 과일의 당분과 빠른 흡수 속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준호 씨의 경우 스무디 대신 제대로 된 아침 식사, 채소, 단백질, 적은 양의 통곡물을 하도록 바꾸었더니 2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많이 언제 섭취하느냐입니다. 제가 모든 당뇨 환자에게 강조하는 것은 과일은 통째로 먹되 적당량을 지키고 가능하면 식후에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왜 식후일까요? 이미 다른 음식물로 위장이 차 있을 때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반면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과일은 당지수가 낮은 것들입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는 당지수가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특히 좋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자몽 등도 당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반면 파인애플, 수박, 망고, 바나나 같은 당도 높은 과일은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과일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약간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반쪽과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먹거나 베리류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단백질은 당분의 흡수를 더욱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과일은 후식이 아닌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이미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추가로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대신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마시지 마세요. 과일의 모든 이점을 누리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통과일을 적당량 식사 후에 먹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매일 아침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시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 후에도 100% 천연이라는 라벨을 믿고 계속 마셨죠. 하지만 이 습관을 버리고 대신 점심 식사 후 사과 반쪽을 먹는 것으로 바꾸었을 때 제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과일의 당분이 아니라 과일에 포함된 영양소와 식이섬유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통과일을 적당량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주스나 스무디는 과일의 장점은 줄이고 단점은 극대화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결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루 1에서 2회, 1회에 1개 이하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설탕보다 더 해로운 세 번째 음식은 감자튀김을 비롯한 튀긴 음식들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단 음식을 피하는데 집중하느라 튀긴 음식의 위험성을 간과합니다. 단 것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67세 이상철 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는 당뇨 진단 후 모든 당분과 디저트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설탕, 꿀, 시럽은 물론이고 과일도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도 메뉴에 설탕이 들어갔는지 항상 물었고 음료는 오직 물이나 무가당 차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고 몸무게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인슐린 저항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약물 용량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당화 혈색소는 8.5 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에게 식사 일기를 써오라고 부탁했고 일주일 후 그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감자튀김, 튀긴 치킨, 돈가스, 튀김 요리 등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단 음식은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물었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는 진심으로 튀긴 음식이 당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당뇨는 단 음식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그에게 튀긴 음식이 당뇨에 미치는 3가지 치명적인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의 작용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튀긴 음식에 포함된 나쁜 지방은 이 열쇠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소화하는데도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튀긴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39% 더 높았습니다. 이는 설탕의 영향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둘째, 특히 감자튀김은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아크릴아미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미드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췌장의 베타 세포를 손상시켜 인슐린 생산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베타 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당뇨를 장기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우리 몸의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 공장이 손상되면 당연히 인슐린 생산량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아크릴아미드는 이 공장의 기계들을 녹슬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튀긴 음식은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만성 염증은 당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인 대사 작용을 방해하게 만드는데 특히 지방 세포와 근육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염증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튀긴 음식의 섭취는 이 중요한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회 이상 감자튀김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튀긴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당화 혈색소가 평균 0.7%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 것은 감자튀김, 치킨 너겟, 도넛과 같이 탄수화물과 나쁜 지방이 함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이중에 타격을 줍니다. 이상철 씨는 제 조언에 따라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 찜, 조림 등이 조리법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감자튀김 대신 고구마를 오븐에 구워 먹기 시작했죠.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체중은 5kg 감소했고 공복 혈당은 165에서 120으로 떨어졌으며 6개월 후에는 약물 용량을 30%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튀긴 음식을 완전히 끊고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를 적당량 섭취하기 시작했을 때 제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튀긴 음식을 끊기 전에는 하루 메트포민 1500mg을 복용했지만 6개월 후에는 1000mg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튀긴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은 많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사용, 오븐에 굽기, 찌기, 조림 등의 방법으로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튀김 대신 고구마를 오븐에 구워 올리브 오일과 로즈마리를 뿌려 먹거나 치킨을 튀기는 대신 허브와 올리브 오일을 발라 오븐에 구울 수 있습니다. 돈가스 대신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해 구이로 먹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조리법의 변화만으로도 같은 재료의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튀기면 혈당 지수가 95 이상으로 급상승하지만 같은 감자를 삶거나 찌면 혈당 지수가 65 정도로 낮아집니다. 또한 튀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섭취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기름의 흡수를 줄이고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들에게는 튀긴 음식의 양만큼, 아니 그보다 2배 많은 채소를 함께 드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외식할 때는 메뉴 선택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와 일반 식당에서는 튀김 요리가 많습니다. 메뉴에서 프라이드 대신 그릴드, 로스티드, 스팀드, 브레이즈드와 같은 단어를 찾으세요. 이런 조리법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변화는 집에서의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튀김기를 버리고 대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보세요. 에어프라이어는 최소한의 기름으로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 튀김 요리를 대체하기에 좋은 도구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은 튀긴 음식이 단기적으로는 혈당을,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약물과 인슐린에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식단에서 튀긴 음식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약물 용량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체중까지 감량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설탕보다 더 해로운 네 번째 음식은 가공된 탄수화물과 흰 밀가루 제품들입니다. 여기에는 흰 빵, 과자, 크래커, 파스타, 케이크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단 과자는 피하면서도 짠 크래커나 흰 빵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제 환자 중 59세 최영희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당뇨 진단 후 모든 설탕과 단 음식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혈당은 계속 높았고 약물 용량은 점점 증가했습니다. 식사 일기를 분석해 보니 매일 아침 토스트와 크래커를 간식으로 자주 먹었으며 점심으로는 종종 국수나 파스타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음식들은 단맛이 나지 않아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공된 밀가루 제품의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흰 밀가루는 재분 과정에서 겨와 배아 부분이 제거되어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거의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순수한 전분뿐이죠. 이 전분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설탕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흰빵 2조각은 혈당 지수 측면에서 설탕 8티스푼과 맞먹는 효과를 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가공된 탄수화물 제품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흰 밀가루로 만든 바게트 빵의 혈당 지수는 95로 순수 설탕 65보다도 높습니다. 즉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의미죠. 최영희 씨는 제 조언에 따라 흰 밀가루 제품 대신 통곡물 빵, 퀴노아, 현미, 통밀 파스타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매 끼니마다 충분히 섭취하도록 했죠.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2개월 만에 그녀의 공복 혈당은 145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4개월 후에는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공된 탄수화물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흰 밀가루 제품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가공 탄수화물 제품에는 나트륨, 보존제, 인공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가공 정도와 식이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통곡물, 콩류, 견과류, 채소에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가공된 흰 밀가루 제품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설탕보다 더 해로운 다섯 번째 음식은 가공육과 고온에서 조리된 육류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육포와 같은 가공육, 그리고 고온에서 굽거나 튀긴 고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저탄수화물 시기를 따르면서 육류 섭취에 크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모든 육류가 동등하게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63세 박종철 씨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는 당뇨 진단 후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베이컨, 소시지, 구운 갈비 등을 자주 섭취했죠. 처음에는 체중이 감소하고 혈당도 좋아졌지만 6개월이 지나자 그의 인슐린 저항성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공육과 고온 조리된 육류가 당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가공육에는 니트로사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췌장의 베타 세포를 손상시켜 인슐린 생산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둘째, 가공육에는 나트륨, 보존제, 인공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고온에서 조리된 육류, 특히 탄 부분에는 당화 종말산물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하여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방해하고 염증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회 이상 가공육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42% 높았습니다. 박종철 씨는 제 조언에 따라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선, 두부, 콩류, 그리고 저온에서 조리한 양질의 육류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조리할 때는 삶기, 찌기, 저온에서 오래 굽기 등의 방법을 선택했죠.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인슐린 저항성은 크게 개선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과 콩류, 견과류, 씨앗, 그리고 저온에서 조리한 양질의 육류입니다. 닭고기는 껍질을 제거하고 삶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좋고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1에서 2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공육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단백질은 당뇨 관리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 종류와 조리 방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에게 설탕보다 더 해로운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지와 실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백미 대신 현미, 흑미, 귀리, 퀴노아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둘째,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을 적당량, 가능하면 식후에 섭취하세요. 베리류, 사과, 배와 같은 당지수가 낮은 과일이 좋습니다. 셋째, 튀긴 음식 대신 찜, 구이, 조림과 같은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없이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 좋은 대안입니다. 넷째, 흰 밀가루 제품 대신 통밀, 호밀, 아마씨와 같은 통곡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선, 두부, 콩류, 저온 조리된 양질의 육류를 섭취하세요. 이러한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은 당뇨 환자들이 약물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75세의 나이에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당뇨는 결코 약물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약은 도구일 뿐, 진정한 치료는 우리가 매일 3번씩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식탁에서의 선택이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만 명의 당뇨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은 항상 식습관을 개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51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20년 이상 약물로만 관리하며 점점 악화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72세에 식습관을 완전히 바꾼 후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현미와 잡곡을 섞은 밥을 먹기 전에 양배추 찜과 두부를 먼저 먹습니다. 점심에는 통밀빵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를, 저녁에는 튀긴 음식 대신 생선찜이나 구운 고구마를 선택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적정량만 섭취하세요. 이 간단한 원칙만 따라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주일에 5일 진료를 하고 등산도 즐기며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을 만큼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오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식습관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매 끼니가 새로운 시작이고 매 선택이 건강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